네, 이제 식사가 거의 마치시는 시간이 되어서 준비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29회 정책과 지식 포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포럼의 주제가 2018년도 정부 경쟁력 순위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그 발제 준비하신 교수님하고요.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두 분의 토론자님을 먼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는 임도빈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으로요. 첫 번째 오성수 한양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수기 중앙일보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네, 저는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왔습니다. 윤태범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정부 경쟁력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부 경쟁력에 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임도빈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그리고 독보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셨고, 특히 또 매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경쟁력을 이제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오늘은 2018년도 경쟁 순위 관련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 말씀해 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진행은 1시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발제는 한 30분 이내로 해주시고 토론은 한 7, 8분 정도로 해서 1시입니다만 한 5분 전 정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도빈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여러 가지 그 국가를 비교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MD나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다음에 월드뱅크 이런데 또 스웨덴의 그 퀄리티 오브 거버먼트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과연 정부가 얼만큼 하느냐, 정부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런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제가 내린 정부 경쟁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매년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쟁력 지표와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대개 이제 이게 우리가 학술적으로 볼 때 얼마나 타당한 것이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활용이 가능하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먼저 학술적으로 분석적 타당성 입장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그 경쟁력이 뭐냐 하는 데피니션이 클리어한다든지, 또한 이론적으로 어떤 편향되어 있든 않고 중립적인지, 그다음에 세부 지표와 애들 실제 간의 인과관계 이런 것을 보는지, 이런 걸 봤는데요. 대부분 이 부분에 취약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는 IMD 이런 것, 대부분이 이런 게 상관이 없이 그냥 결과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활용 면에서도 이거를 우리 학교로 친다면은 몇 등 등수만 매겼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원인을 잘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취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라는 입장에서 어떤 측면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IMD나 이런 데는 대개 보면 신자유주의적인 이론적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컨센서스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결국 기본적으로 볼 때 그 지표를 뜯어보면은 뭐 GNP라든지 경제 성장률 이런 게 굉장히 좌지우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임플리케이션을 본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은 니네 나라가 얼마나 비즈니스 프렌들리하냐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비즈니스 프렌들리하다는 게 국민의 그 행복이나 어떤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방 다 내놔가지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못 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이 없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그 행복을 증진시키는 거 그리고 국가 공동체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거기서 중심 액터는 정부인데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그러니까 과거 1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평가를 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제 지표들을 한번 거기 다 비즈니스 시크릿이라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막 이리저리 뜯어보고 이게 뭔가 이런 것을 한 2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거를 구축을 하는 것을 이제 한 1년인가 보내면서 서서히 이거를 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는 이제 이론적 기반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가 학술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기존 지표가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하다는 것 같고 기준점이 항상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그래서 시장 자율성 이런 것을 굉장히 치중을 하는데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개도국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나라한테 무슨 규제 완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연 그 사회에서 개도국에서 필요한 게 뭘까? 그거를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이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정부가 거기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후쿠야마의 그 정부 기능론 요 두 가지를 이제 참고를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거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매슬로의 욕구 단계 1단계가 생리적 욕구인데 이렇게 개도국에서는 1차적으로 한 것이 의식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의식주 해결하는 게 저거라는 거지 무슨 그 고급 욕구인 뭐 사회적 욕구라든지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치중할 거는 그 다음 단계가 아니냐, 그 순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의 그런 논리로 이런 지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경쟁력 지표는 그 OECD하고 이제 좀 개도국하고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눴고요. 이게 미국하고 소말리아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OECD 그룹하고 그다음에 넌 OECD 두 그룹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OECD 분야에는 이제 정책 분야로 해서 10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10개 밑에 한 두세 개 정도의 하위 분야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30개의 이제 그 하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는 또 세부 저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 등수가 못 나오면서 왜 못 나왔냐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도입을 했냐면은 데이비드 이스턴의 시스템 티어리를 도입했는데 그 인풋 스루풋 아웃풋 아웃컴에서 말하자면은 정부가 하는 일이 기업도 하지만요 그 중심 그 사회의 중심 액터로서 그 전환 과정을 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인풋을 가지고 이제 아웃풋으로 만드는 게 아웃풋이 대부분 이제 펄리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웃컴은 조금 더 그 장기적인 거 아니면 민간 부분의 노력과 합한 것이 이제 아웃컴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풋, 아웃풋, 아웃컴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 방법은 이제 그렇게 정책 분야별, 그다음에 정책 단계별 그렇게 나눠 있고요. 그다음에 최하위 부분에서 이제 로우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그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로우 데이터를 얻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표준화 점수로 만들었습니다. 표준화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점점 버텀 업으로 합해 와 가지고 좀 상위 그룹으로 와 가지고
최종 단계에서 총점인 우리 종합 순위가 나오도록 이렇게 G 스코어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2018년 정부 경쟁력 결과는 이제 우리 한국 건데요. OECD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덱스라고 한 것이 이제 G 스코어이기 때문에 0.9999니까 0과 1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곱하기 1000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치가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종합 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1등 스위스, 2등 덴마크, 3등 네덜란드, 4등 노르웨이, 5번 룩셈부르크 이렇게 5등까지는 보면 강소국이죠. 그러니까 우리식 으로면은 우리 같이 우리하고 그냥 규모로 보나 게임이 안 되는 조그만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이제 수익권을 차지하는 게 이제 되게 작으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효능감이 많았고 그다음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상당히 제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는 요 대륙별로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왼쪽인가요? 오른쪽 저거를 본다면 이제 한국이 아까 G스코어로 433점인데 그런데 지금 라틴 아메리카 그룹의 평균이 이제 328점.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남유럽, 동유럽보다는 좀 좋은데 아시아 태평양, 북아메리카, 서유럽, 북유럽 이런 쪽에 보면 약한 이런 게 지역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2014년부터 벌써 하나, 둘, 셋, 넷, 5년째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좀 나아지는 것은 높이 떠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5년 이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번 2018년 이게 이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쓰는 데이터는 작년 2017년에 생산된 데이터입니다. 올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은 우리가 2017년이라면 사람들이 별 관심 안 보이기 때문에 2018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다른 인덱스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1년 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개는 쭉 박근혜 정부 때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반등이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합적으로 이제 분야별로 아까 이제 ICT, R&D, 세이프티 이렇게 해서 10개 분야가 있는데요. 10개 분야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OECD 평균입니다. 평균이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잘하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ICT 분야, 그 다음에가 세이프티 분야, 그 다음에가 그 정도고요. 세이프티가 굉장히 크고 상당히 비슷한 게 평균점에 있는 게 뭐 문화, 관광이고요. 그 다음에가 환경 분야, 보건 이런 분야가 취약하죠. 그죠? 교육 분야 이런 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G 스코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G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딴 나라가 더 잘하면은 우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하고 이제 아웃풋은 거의 이제 OECD하고 비슷하고요. 서로풋이 우리가 지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환 능력이 OECD 평균보다 좀 정부가 좀 전환 능력이 약하다, 역량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 아웃컴은 좀 아웃컴도 적군요.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이제 ICT 분야의 경우요. 그 하위 분야로 본다면은 산업 진흥 측면과 ICT 기반 인프라스트럭처의 규모, 그다음에가 ICT의 활용, 이런 성과 측면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전환 순위가 2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고요. 투입도 높은 편이고, 그런데 이제 산출과 결과가 낮은 건데, 이거는 이제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그 ICT 업계에 있는 분들은 정통불 없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능력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신 뭘 잘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이런 데서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가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입을 하고 또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C 정책 개입 분야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가 하위 서브그룹으로 본다면 작년에 22위였던 그 ICT 지능 분야가 12위로 올라왔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참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R&D 분야인데요. R&D는 이게 이제 거꾸로입니다. 보면 투입이나 산출은 상당히 높은데 전환 부분이 이제 7등 전환 부분이 32등 거의 꼴찌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R&D 예산이 GDP 대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2등 정도 하는 엄청난 투입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과학기술부라는 부처도 따로 두고 있고요. 뭐 옛날엔 부총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산출을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전에서 전환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히 이제 옆에 하위 분야를 보면은 대학 부분이 상당히 30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는 비교적 그래도 잘 하는데 대학 부분에서 다녀놓고 이러면 이 연구비 그 배분이나 이런 집행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 전환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 과학기술계의 그 거버넌스 체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ICT 분야하고 지금 거꾸로입니다. 이건 전환이 상당히 높은데 그 뭐랄까요? 그 R&D는 전환이 상당히 꼴찌인 이런 전 대조적인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분 좋은 게 우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기분 좋은 게 이제 안전 분야인데요. 이것이 이제 전환 분야는 역시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투입과 산출 면에서 상당히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게 위험의 노출 분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대형 사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적었고요. 그다음에 그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정부가 상당히 그 세월호 이후에도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런 게 늘었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이 하위 분야에서는 치안 관리 분야 이런 게 4위 이런 거 보면은 역시 이제 우리가 치안은 세계적으로 이제 모범이 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대단한 그런 나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거버넌스 분야에는 조금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이제 약간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 역량 옆에 하위 분야를 보면 정치적 역량하고 행정적 역량을 본다면 그래도 정치적 역량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분야의 거버넌스가 앞으로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동안 누적된 그런 우리 비민주적인 거, 예를 들면 부패지수, 언론 자유지수 이런 게 상당히 박근혜 정부 때 낮았습니다. 그런 게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그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다음 경제입니다. 경제의 경우 이제
전환이 상당히 높은 2등이고요. 그리고 또 투입, 산출 이렇게 되는데 경제 정책 면에서는 5등이고 그래서 거시적 성과 그다음에 경제 정책 규제로 본다면은 경제 정책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성과가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 반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계획 지표로들 이제 GDP 성장률이 좀 하락했고 그다음에가 청년 실업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피사 점수나 이런 것은 상당히 높은 성과만 보면 높지만요. 우리가 이게 이제 정부 경쟁력 지표의 장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이제 투입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데 사실은 이 국민들이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만족 뭐 청년 저 학생 자살률 뭐 이런 거 보면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뭐 지난번에 대입 입시 정책과도 한번 또 혼란을 겪었고요. 이런 걸 본다면 우리 정부분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이제 거의 보통 수준인데요. 투입 23위, 전환 12위, 산출 21위 이렇게 해서 하위 분야로 보면 정책적 지원,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력과 관련된 생산력, 그다음에 농업 기반인 비료 사용량, 토지 사용 등의 농업 자원 이렇게 분류를 해 본다면 정책적 지원의 경우는 12등으로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그런데 이제 경지 면적이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쌀 생산을 위해서 농업의 부가가치가 타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은 투입이나 전환이나 산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 그다음에 관광객 수, 관광 측면에서 괜찮은 걸로 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평창 올림픽과 같은 국제에서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고요. 관광객 수치도 상당히 이제 잘 배안됐고 또 이제 한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화 콘텐츠 이런 수출 측면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입니다. 보건복지 경우도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일부 정도 적었는데요.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 예산이 꾸준한 확대로 투입 순의 상승이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복지부의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이 이것이 이제 전환 하락의 그러한 저게 아닌가. 진위 개수 이런 소득 분배 지표 이런 면에서 사실 복지 분야도 지금 OECD에서 가장 하위권에 이렇게 속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부분도 이제 하위 분야로 본다면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조금 괜찮은 10등으로서 괜찮은 부분이고요. 아직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하위권에 좀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전에 이제 분야별 정부 경쟁력, 정부 역량이 스로프시 제가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성과는 굉장히 잘 나고 있고 보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목적이 IMD 그런 거에서 시작한 동기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너무 등수가 낮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감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그렇게 못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OECD 국가로 친다면 한 10등 전후라고는 봅니다. 근데 지표를 하드 데이터, 남의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뭐 데이터를 조작할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0 몇 개 중에서 20 몇 등, 그러니까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지표의 문제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원래 그쪽에 유리한 데이터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베일러블한 데이터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하나는 그 데이터는 다르지만 애들이 다른 나라가 역시 잘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만큼 취약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경제 분야는 10몇 등권이거든요. 이게 우리 경쟁력 지표로도 난 그건 제대로 됐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 분야는 괜찮은데 다른 분야의 경우 떨어지는 거면 우리가 그 분야에 좀 취약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전환 부분인데 옆에서 보는 이 전환 경우 ICT는 2등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2등 괜찮은 거죠.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걸 보자 이거죠. 전환 분야가 상당히 낮은 데면 R&D 32, 재난관리 28, 거버넌스 26, 교육 32, 보건복지 33, 환경 34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빨간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거의 꼴찌라니까 자존심은 상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제 뭐 점수 못 받으면 괜히 시험 문제 잘못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으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더 관심 있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가 ODA 사업이 많은데 이 개도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액터가 그 정부라고 보거든요. 선진국의 경우는 뭐 시장도 있고 뭐 NGO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그 개도국에서는 믿을 만한 액터는 그래도 정부가 아니냐. 그래서 이쪽에 무슨 도움이 줄 만한 데이터를 확보하자 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분야도 적고 그런 게 이론적으로도 정부가 해야 될 그 분야가 이제 그 매슬로의 5단계처럼 좀 다를 뿐만 아니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이론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제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정부 그 경제 성장이라면 이게 이제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0부터 T1까지 쫙 가는 거라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소득으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발달하면 이제 소득이 늘어난다고 치면은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하고 비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아주 현찮을 때는 거의 정부가 다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60년대 이렇게 정부가 다 해야 되는데 점점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정부가 점점 다른 부분에 넘겨줘야 되겠죠. 넘겨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때도 정부가 할 부분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레이시오입니다. 이거는 비율이지 절대치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저걸 갖고 이제 OECD 개도국을 본다면 이제 등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이게 레퍼런스 포인트로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얘들이 어느 정도 된가 하기 위해서 매년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도국이라서 넣은 게 아니고 그런 비교 집단을 넣은 거. 그러니까 결국 3등인 리투아니아가 이제 1등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종합 순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어디에 중점 대상국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제 총점 순위를 본다면은 이제 작년과 비교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보통 올라가야 잘하는 건데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옅은 글씨가 작년 거고 재작년 거고요. 측정 시점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굵은 글씨가 이제 저건데 예를 들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게 이제 몽고입니다. 45등에서 22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본다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몽고라는 나라가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죠. 그래서 전은 많은데 전환 능력이 하도 부족해가지고 뭔가 부패와 저게 있었는데 그 자격장년 이후로 해서 굉장히 투명성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관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본인들도 그 국민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평화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뭐 우리 수준에 비해서 항상 밑입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게 이제 작동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인풋, 아웃풋, 스루풋 이런 게 있고요. 정책 분야가 있다면은 우리가 ODA를 할 적에 어느 나라에는 뭐가 취약하니까 이쪽을 더 도와줘야 된다. 이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월 26일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그 개도국의 대사들을 불러서 이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한국의 거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경우 과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전학 능력이 특히 부족한 부분, R&D, 교육 이런 부분에 거버넌스 체제를 좀 한번 확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하나 있고, 경제 부분에 경제가 사실은 이제 모든 정부의 역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결정 변수인데 경제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웃컴을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분야고, 그다음에 자료의 한계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면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로우 데이터를 생산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도 다 비즈니스 시크릿이기 때문에 얘기를 않지만 IMD나 뭐 이런데 QOG나 이런 데는 아마 그 지표를 생산하는데 저희들보다 한 10배 이상의 예산을 갖고 할 겁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있는 데이터 여기저기 끌어다 모아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될 거 아니냐. 사실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정부가 이렇게 못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아부하면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잘한 부분을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경쟁력의 개념과 이 측정의 구조 그리고 분석 결과를 OECD 개도국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수 교수님께서 한 7, 8분 정도 이내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IMD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처음 접했던 게 아마 2000년, 2001년 경에 그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일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직원들 사이에 그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첫째는 그 보고서가 엄청 비쌌습니다. 하드 카피로 그때 나왔었는데 보통 책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데 한 3,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하드 카피는 안 나오고 그 온라인 액세스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은 훨씬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왜 정부가 이렇게 이 순위에 많이 연연하나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 정부 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국내에 거주하는 다국적 기업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그런 내용들인데 왜 이게 과연 정말 그 신뢰할 만한 건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럼 사실 IMD나 그 WF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 국가별 그 순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임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선진국 시각을 바탕으로 경제적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점이라든가, 또는 그 투입이나 전환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산출 중심으로 지표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이 이제 한계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경쟁력 평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단순하게 이제 순위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 단계별 그 측정을 통해서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ECD와 개발도상국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책 단계별 평가 결과는 ODA 대상 국가나 또는 개발도상국 등의 정부 역량 제고에 많은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 센터에서 정부 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를 계속 개선해 오고, 또 국문과 영문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홍보를 위해서도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희망하기는 계속 발전을 시켜서 IMD나 WF 보고서가 갖는 위상과 같은 위상을 갖고 더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경쟁력 평가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평가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과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들이 정책 분야별로 또 정책 단계별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통해서 취약한 부분이 뭔지 확인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영문 홈페이지 또 책도 국문 책 출간하고 있고 영문 보고서 발간하면서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네이버나 구글 같은 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국내 뉴스에는 그래도 간간히 그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영문판 뉴스에는 거의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이제 또 개발도상국 그 대사님들 이제 모시고 행사한다고 들었는데 좀 더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이 가장 중요한 게 정부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환 과정,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책 단계별 평가 중에서 전환 과정에 대한 가중치가 또 따로 있는지, 가중치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런 전환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사점을 좀 도출해서 ODA 대상 국가나 뭐 이런 정부를 대상으로 실제 정책 제안을 좀 한 경험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금년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긍이 갈 만한 이제 뭐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그 OECD 순위에서 국가 규모가 크고 정부가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 순위가 높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대체로 예상대로 그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봄학기에 이제 미국에 연구년 가 있으면서 운전면허 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렇게 대민 서비스가 굉장히 소홀한 그런 미국이 큰 나라 5위까지는 다 작은 나라들인데요. 큰 나라 중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은데 이런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또 그런 서비스는 평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분야별 경쟁력 관련해서 우선 ICT 분야가 전환 단계 순위가 작년에 15위였는데 금년도 2위로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전환 능력이 1년 만에 이 정도로 개선 가능한 건지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R&D에 대한 건데요. 투입은 많지만 산출과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들은 다른 보고서의 과학기술 분야의 보고서들과 또 유사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위 분야에 이제 기업 R&D랑 대학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부 경쟁력이 측정하는 정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안전이 21위에서 5위로 순위가 상승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자연재해 피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피해 감소가 과연 정부 역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결과를 좀 중시한다 그러면 기존의 다른 국가 경쟁력이 측정하는 방식과 차별성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닌지, 그리고 또 이 화재나 이런 경우는 보면 특별히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화재 예방과 관련한 규제를 잘 갖추고 그게 잘 집행이 되면 화재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의 투입이나 물적인 투입이 없이도 가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에 고려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역량이 22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역량과 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하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지표를 사용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 그러니까 교육이나 보건복지나 안전 등과 달리 거버넌스는 좀 특정한 분야, 정책 분야로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 전환 과정은 또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가 그 2위 전환 과정 2위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정부의 노력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언론의 그 부정적인 평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도 그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같은 건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되고 복지는 모르겠지만 보건 순위는 좀 높지 않을까 싶었는데 29위라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요. 이것도 어떤 지표 때문에 낮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오성수 교수님 일단 몰아서 답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수기 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또 우리 대학원에 지금 박사과정에 받으셨다고? 예, 죄송합니다. 네, 학위를 갖고 계십니다.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7, 8분 정도요. 저 소개받은 중앙일보 이수기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임도빈 교수님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계셔가지고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한데요. 바로 직전에 계시던 박순애 교수님이 제 논문 심사위원장이셔가지고 사실 안 계셔서 저는 얘기하기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계셨으면 아마 제가 많이 좀 땀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 보고서 보면서 느낀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 이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이 수많은 지표값들을 입력했을 이 연구생들과 박사과정생들의 어떤 그 노고를 일단 취하고 싶습니다. 거의 아마 이제 결과값이야 그냥 엑셀로 한번 보시면 그냥 몇 등이구나 하겠지만 그 아래 이 백조의 발이 아주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이 값이 뭐 이렇게 아웃라잉하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엑셀을 다시 입혀야 되는 학생들이 또 뒤에 수없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측정이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토론문을 써오기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교수님들도 뭐 교수님들보다는 우리 주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시면은 측정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사실은 너는 공부를 잘하니? 그러면 나는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을 어떤 측면에서 공부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궁금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토론문에는 제가 벤츠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시장이다. 그건 단일 척도입니다. 판매 대수. 이 클래스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 벤츠 타시니까 아시죠? 이 클래스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시장입니다. 중요한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판매량만 가지고도 이 순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선입견. 아까 그 임도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1위부터 5위까지는 강소국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인데 정부가 강한. 그럼 과연 제가 여기서는 와인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독일은 와인을 많이 마시는 나라인가?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마십니다. 전 세계에서 와인 수입량이 가장 많은데도 일반의 인식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대중들이 잘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저는 그 임도빈 선생님이 내신 이번 이 OECD 30여 개국 중 20위 하위권이라는 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액셉터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1등에서부터 5등이 나왔다. 그랬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은 저희 중앙일보에서 하고 있는 대학평가에서 늘 서울대가 1등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계시는데 그건 어떤 지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GC 인덱스가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한양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뭐 이제 기사 때문에 저는 뭐 WF나 IMD를 보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결과값이 주어지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임도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유주의적인 기본적으로 돈이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정부일수록 순위가 좋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기 대학로에 있는 모 대학교가 있죠. 삼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 정량 지수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낸 GC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반과 공부 못하는 반의 그 척도를 달리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벳도 못하는 애한테 알파벳이 아니 이제 뭐 영어 회화를 가리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그 지표 구성 자체도 사실은 그 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WF나 AMD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과 관련한 것들을 잘게 쪼갠다라는 인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그 메슬로우 욕구 5단계론 일단 먹는 것부터 애들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끝에 가서 얘네가 성취 동기까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수행을 하고 있는가 또 이스턴의 그 시스템 티어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아시는 사실 기존 두 가지 IMD나 WF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량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중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 노력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인풋 외에, 그러니까 돈 외에 정부가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측정이 잘 안 됐었는데 우리 이 행정대학원 이 정부 경쟁력 지수에서는 그런 노력 부분도 누수 없이 잘 담아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들도 또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아까 다른 토론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별 경쟁력을 산출함에 있어서 투입, 전환, 산출, 결과라는 이 정책 단계별 점수를 더해가지고 최종 분야별 랭크를 내신 거로 저는 이 PT를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하위 분야의 지능이나 뭐 규모나 활용 이 부분들은 분명히 순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면은 종합 그 분야별 경쟁력을 매기는 데 있어서는 이게 뭐 정량적으로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해당 그 하위 섹터별로 그냥 순위를 보기 위해서 활용을 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정부 경쟁력 지수를 측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 GC센터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블랙박스이기도 하면서도 뭐 매직 프로세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정부의 전환 과정이 가장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분야별 경쟁력을 보면은 그 네 단계의 가중 평균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산술 평균을 내셔가지고 그 분야별 순위를 매기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루풋을 나머지 그 세 단계하고 동일한 정도의 위상으로 두신 건지 아니면 별도의 가중치를 두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네 단계는 이론적으로는 되게 머릿속에 쏙쏙 와닿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생각하는 투입 뭐 이렇게 전환, 산출 이런 것들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하고 한번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있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교원과 학생 비율이 인풋으로 소개가 돼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인풋인지 아웃풋인지 사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넣으면은 교원 레이쇼는 내려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개념상으로 좀 클리어하게 제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GC 인덱스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 OECD 멤버십 컨트리하고 논 OECD 컨트리하고 그 평가 항목을 달리 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7과목은 우리 전공 필수하는 것처럼 똑같이 평가를 받고 OECD 국가는 3가지를 받고 논 OECD는 그거와 별도로 2가지를 받는데 그 2가지 중에 그 안전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OECD 컨트리들은 그 안전 부분에서 디제스터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돼 있는데 보면 사실은 디제스터 매니지먼트 더하기 세이프티거든요. 근데 이제 논 OECD 컨트리들은 디제스터 매니지먼트 이외에 세이프티 부분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2가지가 OECD 쪽이 개념이 좀 더 넓을 뿐이지 뭐 한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 그 부분이 약간 좀 저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영업 비밀인데 그 10개 지표를 평가하시는데 순위를 매기실 때 혹시 우리 그 GC 센터나 임 선생님이 제일 그래도 가중을 두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거버넌스하고 이코노미를 동일한 가중을 두시는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버넌스하고 이코노미는 요즘 같은 시대 패러다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덱스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 WF나 IMD를 주로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물론 이제 그쪽 것도 벤치마크를 해야겠지만 임 선생님이 이제 뭐 여러 정부 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마찰적 갈등만 회피 안 하신다면 훨씬 더 잘 세일즈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더 벤치마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이제 ODA 적용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그
토론이 계셨었습니다. 공통된 질문도 아마 있을 수 있고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어서 궁금한 게 꽤 많으셔가지고 바로 답변하시기는 쉽지 않고 한 두세 분 정도 혹시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질문 받고 나서 종합해서 답변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네. 우리 오성수 교수님 이제 디테일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끝나고 다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데이터가 그러면 IMD나 이런 데보다 더 열악하냐, 더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첫 번 시작하는 때 그 스위스 노전에 IMD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를 만나봤어요. 당신들 어떻게 이거 만드냐? 그런데 이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해주는데 가장 궁금했던 게 예를 들면은 부패 인식도라든지 아까 그 DMB 뭐 자동차 면허증 이런 같은 거 관련된 건데요. 몇 사람 기업인한테 너 그 정부의 규제가 얼마나 무겁다고 생각하냐? 세금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냐? 그럼 한국의 경우 그러면 샘플이 몇 명이냐? 누구를 했냐? 리스트를 알려줄 수 있냐? 그건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체로 샘플 숫자도 얼마 안 돼요. 1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진짜 대표성이 없어요. 근데 이거 갖고 뭐 부패가 그렇게 납부되는 등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다 훑어보고 그리고 어떤 게 믿을 만한가를 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제 데이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게 이제 그 홍보가 좀 덜 돼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건데요. 지금 이제 타겟은 사실은 우리 개도국이기 때문에 개도국 쪽에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모델을 배우러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보면 이것도 사실 내용은 우리 한국적인 경험이 제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게 이제 이 모델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하는 쪽에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서울대학 같은 쪽에 이제 말하자면 지부를 두는 겁니다. 센터 지부를 두고 거기에 아주 협력을 하는 그러한 그 교수를 연구원을 찾아가지고 해서 이제 사실은 100몇 개의 지표로 지금 그 한 나라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으면 수만 가지 뭐가 있을 텐데 거기서 심층 그런 지표를 당신들 걸 만들어라. 그리고 그 또 한 나라 안에 또 그 지역별 도시별 뭐 경쟁력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뭐라자면 전 세계에 좀 로컬 오피스를 좀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이나 루마니아나 이런 쪽에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입니다. 그쪽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요즘 ODA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뭐 그 꽁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주어서는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면이다. 그 대신 이제 이 대사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맞으면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새 정부가 들어섰던 데서 해보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언론에서도 보도도 해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글에서는 검색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조금은 더 그보다는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다 같이 가야죠. 삼성 스마트폰도 들어가고 또 우리 경쟁력 지표도 들어가고 그 ODA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날을 종합적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부분이 이제 뭘 질문을 하셨냐면 이제 가중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가중치를 다 안 줬습니다. 다 똑같이 줬어요. 이제 그걸 사실 몇 년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면 또 왜 이렇게 줬냐고 또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그 이론적인 저가 확보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인풋, 트로프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주고 정책 분야도 똑같이 주고 하위 분야도 딱 똑같이 줬는데 내년부터는 뭔가 다르게 좀 해보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클릭해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엑셀 파일을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스스로 가중치 다르게 줘가지고 한번 계산해봐라. 난 그런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봐라. 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비자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객관적으로 모든 나라에 종합적으로 맞는 그런 가중치를 만들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학생이 질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라고 보느냐, 어떤 감각이 있나, 이런 측면에서는 2017년, 18년에서 상당히 큰 평가가 됐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상당히 있는 격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거버넌스 거기에 안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왜 그럴까? 이제 그걸 반영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고요. 실제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뭐 이런 것이 그 지표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표로 다른 사람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쓰니까 그 측정했다고 보는 것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fishbone theory라고 하는데, 생선뼈. 그러니까 지금 지표는 생선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의 못하는 분들은 뼈는 안 부시고 이제 살을 보니까 이거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퍼펙트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건 하여튼 지표상의 부분을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그러니까 재난관리 말씀하셨는데 개도국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OECD하고 해서 공통 분석을 하고 싶은데 OECD하고 개도국하고 본다면 데이터 그 우리가 활용 가능성이 뭐 10%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통계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100 몇 개 국가거든요. 그러면 100 몇 개 국가에 설문조사를 한다 해도 요즘 2천만 원 듭니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뭐 20억 원이 있어야 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설문조사만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거. 그나마 이만 제한된 예산 갖고는 이 정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다는 걸 양해를 구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아직 한 3분 남았는데 혹시 박정수 교수님 질문 없으세요? 저도 하나만 예, 예. 궁금한 게, 예. 이게 처음 하신 게 2014년도 예, 예. 하셨죠? 예. 그럼 그때 지표하고 지금 2018년도 지표 체계가 좀 변화된 게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매년의 순위 변화라고 하는 것하고 네. 지표 체계의 변화 간의 관계를 네. 어떻게 설명하실지가. 네. 이제 데이터는 이제 진화고요. 예. 진화. 우리가 처음에 첫 해 같은 데는 좀 잘 몰라서 실수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매년 생산돼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는. 네. 근데 매년 생산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중단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또 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냥 파인 튜닝을 해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인에는 저는 그래도 큰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상대적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OECD 세팅하고 그다음에 개도국은 처음에 시작해서 데이터 어베일러블 한 데가 조금씩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몇 개 나라씩 추가되는. 그러니까 요 비교 집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표는 이들이 상대적인 저거기 때문에 순위 비교하는 거는 그 통시적으로도 의미는 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요, 이 929회 정책과 지식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